저희 채널을 보시는 분들 중에서 한 30, 40대 직장인이 많으세요. 아, 예, 예. 이런 분들이 뭐 이직에 대한 고민, 네. 또 연봉 인상에 대한 고민, 맞아. 창업을 해야 되나, 부업을 해야 되나, 이런 고민이 많을 것 같은데, 네네. 또 직장생활 대선배로서 한 말씀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아, 그래요. 저는 뭐 사실 직장 생활 꽤 오래는 안 했으니까 한 11년 정도 했거든요. 네. 사실은 광고회사, 그 다음에 보험회사, 그 다음에 증권회사 이 세 군데 있었는데 사실 11년이라는 직장 생활이 이렇게 길진 않았지만 그래도 뭐 직장 생활에서의 애환은 다 느꼈습니다. 그 정도면 진짜 충분하죠. 네, 과장 달고 얼마 안 돼서 그만뒀기 때문에. 네. 그런데 이제 그리고 나서 그 시간보다 훨씬 긴 시간을 나와서 이제 뭔가 개인 일을 하게 됐죠. 직장 생활하면서 여러분들한테 제가 그 30, 40대 때 고민이 많을 거라고 생각이 되는데 그런 말씀 드리고 싶어요. 그러니까 30, 40대가 진짜 열심히 살아야 될 시기이잖아요. 근데 이런 말씀 드리면은 참 어떤 분들은 야 진짜 한숨이 나올 수도 있는데 지금 80년대생 이후부터는 솔직히 얘기하면은 우리가 그 전의 세대, 우리 뭐 아버님 세대, 지금 뭐 한참 그 베이비붐 세대, 그 세대분들처럼 딱 60 즈음에 은퇴가 가능할까? 저는 이렇게 의문을 갖고 있거든요. 80년대생 분들은 저는 솔직히 얘기하면 50대 중반이나 60대 정도 됐을 때 그냥 우리가 알고 있는 리타이어먼트를 하기는 어려울 겁니다. 그러니까 리타이어먼트라는 게 이제 일을 완전히 놓고 나는 완전히 여가 노후 생활로 들어간다. 이게 어려워요. 그럼 이걸 받아들여야 돼. 그러니까 한마디로 빨리 하루라도 좀 일을 안 하고 싶고 좀 나와서 쉬고 싶은 욕망이 있는데 은퇴가 안 된다니 이게 무슨 청천벽력 같은 소리냐 이렇게 생각할지 모르는데 지금 1930년대 40년대 태어났던 우리 할머니 할아버지들은 전쟁도 겪고 굉장히 이런 엄청나게 어려움을 겪었기 때문에 한 달에 생활비 100만 원만 있어도 충분히 생활하실 수 있는 분들이지만 사실 지금 80년대 이후에 태어나신 분들은 기본적으로 문화생활이 생활비 안에 들어있는 세대이기 때문에 사실 저는 완전한 은퇴가 50대 중반, 60대에 이루어지긴 어렵고 세미 은퇴만 가능할 거다. 뭐 전 영상에서도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세미 은퇴만 가능하니까 그 이후에는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느냐? 사실은 세컨 잡이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제가 뭐 유튜브 얘기도 했지만 30, 40대 때 지금 직장에서는 자리를 잡으셨잖아요. 뭐 자리 잡았다라는 이야기는 좀 이상하게 들릴 수 있는데 그래도 뭐 직장 생활하는 거가 막 신입은 아니니까. 근데 이제 본인이 정말 좋아하는 게 뭔지 찾으세요. 시간이 오래 걸릴 수 있습니다. 진짜 본인이 정말 좋아하는 일이라는 건 뭐냐면 소득이 뒷받침 안 돼도 할 수 있는 일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여러분 직장 생활을 이렇게 때려칠 수는 없는 이유가 이게 내가 막 좋아하진 않지만 소득 이거 없으면 안 되잖아. 근데 진짜 좋아하는 일은 뭐냐면 소득이 정말 조금 나오는데도 내가 기쁘게 할 수 있느냐 이 일이거든요. 그러니까 얼마 전에 돌아가신 그 송혜 그 선생님, 송혜 94세까지 일을 하셨는데 그분이 뭐 돈을 막 벌려고 일한 건 아닐 거 아니에요. 그분이 너무 그게 행복하고 좋아서 한 거니까.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그 일을 찾으시는 게 저는 세미 은퇴 이후에 우리가 어떻게 보면 이거 재테크하고도 관련이 있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뭐 우리가 연금 10만 원, 20만 원 더 드는 것도 물론 노후를 위해서 도움은 되겠지만 그것도 중요하지만 여러분의 제2의 세컨 잡이 뭐고 여러분이 행복하게 할 수 있는 게 뭔지를 찾아라. 그게 30, 40대 찾아야지 50대 넘어가서 이제 막 이제 내일 모레면 은퇴인데 뭐 하고 살아야 돼? 뭐 바리스타 자격증을 따고 공인중개사 시험 좀 늦을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하시는 게 저는 맞다라는 생각이 드는 거고 저는 이제 직장생활 10년, 11년 하고 나오면서 그걸 찾기 시작한 거지. 그러니까 지금 뭐 좀 약간 그래도 뭐 대충 뭐 방송도 나오고 뭐 활동하니까 자리 잡았는데 사실 처음부터 그렇게 된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렇죠. 굉장히 좀 부침이 많았다 이거죠.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일찍 시작해서 그런 길을 찾아라. 그 대신에 뭐 회사를 그만두고 해라 이런 얘기가 아니라 회사 생활 하시면서도 충분히 아마 여러분이 잘하고 좋아하는 일을 찾을 수 있을 거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저는. 그게 뭐 단순히 돈을 번다 그 차원을 넘어서서 정말 건강하게 오래 잘 살기 위해서 건강한 노후를 보내기 위해서는 필수적인 것 같아요. 맞습니다. 그리고 부자가 되기 위해 가장 필요한 기질이 있다고 들었는데 이것은 무엇인가요? 제가 뭐 사실 부자라는 게 참 이게 기준이 애매해요. 많은 분들이 나보고 뭐 부자다 그러면 내가 부자인가 이런 생각을 하는데 과거에는 진짜 한 20년 전만 해도 한 10억만 있으면 야 부자다 10억만
10억, 20억만 있어도 부자라는데 지금은 뭐 사실은 그거보다 더 많은 돈이 있어도 이게 부자인지 아닌지가 헷갈릴 정도. 이게 부자라는 기준은 사람마다 다르긴 한데 일단 네. 어쨌든 경제적 자유와 안정을 가진 사람을 부자라고 봤을 때 네. 부자가 된 사람, 우리나라에는 부자 그러면 일반적으로 상속형 부자를 먼저 떠올립니다. 그래서 저거 아버지 잘 만나갖고 금수저 물고 태어나가지고 뭐 이렇게 생각하는데 사실 제가 본 부자들은 여러분 아시겠지만 의외로 상속형 부자보다는 대한민국에는 자수성가형 부자가 일단 비율로는 더 많아요. 비중으로는 당연히 그렇겠죠. 많아요. 네. 아마 여러분들 주변에 아무래도 여러분들 나이대보다는 좀 선배겠지만은 그렇게 막 집안에서 엄청난 거를 안 받았는데 본인이 어느 정도 경제적 안정에 올라간 사람들을 찾아보시면 있을 겁니다. 근데 그런 분들은 어떤 기질을 갖고 있어서 우리가 부자가 됐을까라고 생각한다면 저는 이렇게 봅니다. 그 부자가 되는데 6개 스톤이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6개 스톤. 인피니티 스톤. 6개 스톤이 필요합니다. 네네. 6개 스톤. 이게 타노스의 6개 스톤하고도 비슷한데 그러니까요. 그 6개 스톤이 뭐냐면 첫 번째가 자 이거 말씀드리면 많은 분들이 나 몇 개나 해당되는지 한번 헤아려 보세요. 자, 첫 번째는 고소득. 고소득이라는 스톤이 필요하다. 네. 고소득이라는 게 지금 1인 가구가 평균 소득이 299만 원이라고 하니까 이 평균보다 1.5배 이상을 받고 있다면 나름 직장 생활하는 사람 치고는 1인 가구 치고는 고소득인 거야. 그러니까 한 450만 원 정도 번다면 이상 번다면 1인 가구 치면 고소득이죠. 그럼 스톤 하나 확보된 거죠. 그다음에 두 번째는 부모 찬스. 근데 부모 찬스가 사실은 이게 또 상당히 부자가 되는데 사실 중요하기는 하더라고 내가 보니까 주변에 보니까 현실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 다음에 세 번째가 맞벌이 할 수 있냐. 요거거든요. 자, 여기까지 세 가지 지금 말씀드렸는데 영상 보시면서 아씨 3개, 6개 중에 3개 나왔는데 하나도 해당이 안 된다. 그러면 너무 실망하지 마십시오. 네. 많은 분들이 이 세 가지에서 다 탈락을 합니다. 나머지 뒤에 세 가지는 의지하고 관련이 있는 거니까. 자, 네 번째 스톤은 열정이라는 스톤이거든요. 이게 저는 되게 중요하다고 봐요. 열정. 어떤 일을 하더라도 이 열정이 있는 사람이 있는데 재테크도 열정이 있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니까 뭐 우리가 뭐 청약 당첨된 분도 보면은 그냥 어쩌다 하나 넣었는데 그냥 우연히 됐어 이런 사람은 거의 없거든요. 뭔가 굉장히 열정을 갖고 있는 사람한테 생기는 좋은 현상. 그래서 다섯 번째 스톤이 바로 행운이라는 스톤입니다. 그러니까 열정이라는 스톤이 있는 사람한테 행운은 따라오기 때문에 이건 거의 콤보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아까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는 나는 스톤이 없어. 부모 찬스도 없고 고소득도 아니고 맞벌이도 아니지만 열정이 있으면 좋은 일이 따라옵니다. 그리고 열정이 있으면 또 따라오는 스톤이 있는데 그게 높은 저축률입니다. 일단은 제가 만나보면 열정이 있는 사람은 그래도 뭔가 많이 일단 저축은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6개 스톤 중에서 앞에 세 가지 뭐였죠? 고소득, 부모 찬스, 맞벌이는 조건에 해당된 컨디션에 대한 거고 네. 뒤에는 열정, 의지, 열정, 행운, 그리고 저축률. 이거는 여러분 의지로 바꿀 수 있는 거거든요. 그러면 이제 스톤 6개가 있으면 완벽하다라고 하지만 일단 3개는 여러분 의지로 바꿀 수 있고요. 어떤 분들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맞벌이도 의지의 문제다. 자, 이게 무슨 이야기냐면 요즘 젊은 세대분들이 너무 결혼을 안 하려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아예 맞아요. 난 안 한다라고 너무 그냥 미리 이렇게 딱 벽을 치는데 솔직히 제가 만나본 많은 젊은이들 중에서는 1인 가구보단 2인 가구가 훨씬 더 유리하거든요. 그래서 제가 너무너무 괜찮은 커플을 만나봤는데 둘 다 직장이 너무너무 의리번쩍합니다. 한 분은 SK 하이 이런 반도체 회사를 다니시고 여자분은 삼성전 거기를 다니고 삼성전자는 아니고 그 비슷한 이름이 있었어요. 하여튼 두 회사를 다니는데 둘 다 나이 32살에 기계공학과를 전공하셨다길래 나는 CC인 줄 알았거든요. 이분들이 제가 딱 만나보니까 32살인데 두 분 급여가 상여금까지 다 포함해서 월 1,050 정도 되더라고요. 합쳐서요? 합쳐서. 와. 근데 이분들의 생활비가 얼마인지 아십니까? 생활비가 220이에요. 그럼 얼마 저축하냐? 한 달에 900만 원 가까이 저축합니다. 와. 근데 이분들이 또 부모 찬스가 있어가지고 전세 4억에 살아. 이야. 32인데. 근데 행운이 또 따라가지고 경기도 광주에 청약이 당첨이 됐어. 근데 이분들 한번 생각해보니까 6개 스톤을 제가 이분들 보고 만든 거거든요. 근데 이분들이 잘 보세요. 고소득이죠? 그 다음에 부모 찬스 있었죠?
맞벌이 하죠? 근데 이런 사람들이 나까지 막 찾아와갖고 어떻게 하면 더 잘할까 막 멘토링 해달라고 그러고 조언해달라고 그러고 열정이 뻗치죠? 야. 그러니까 행운이 좋은 일이 생겼죠. 청약 당첨. 저축 900만 원 하죠. 이거 보시면 이분들 10년 후에 만났을 때 이분들의 모습이 어떨지 상당히 궁금한데 부자가 안 되기도 힘들겠죠, 이 사람. 그렇겠네요, 진짜. 그러니까 제가 뭘 말씀드리냐면 이분들이 그래서 제가 물어봤어요. 두 분이 CC냐 그랬더니 CC가 아니라는 거야. 뭐 나이도 같고 나이도 같고 기계공 같은 학교에서 CC 아니고 어떻게 만나냐 그랬더니 만남 어플에서 만났다. 그러니까 제가 왜 맞벌이도 의지라 그러냐면 이분들하고 대화하면서 느낀 건데 자기는 자기 소득으로 혼자 살기도 물론 불편하지 않았지만 자기는 맞벌이를 하고 싶었대. 가정을 갖고 싶었대. 그래서 어떻게 가정을 가질까 생각을 하다가 시간을 많이 뺏기면서 뭐 이 사람도 만나보고 저 사람도 만나보고 하면 너무 시간이 많이 가니까 그러면 아예 내가 딱 원하는 이상형의 조건으로 매칭을 시켜주는 요즘 그런 어플이 있대요. 네. 그래서 뭐 그런 거를 하셨다고 그러더라고요. 내가 생각할 때 여러분 맞벌이도 100%는 아니겠지만 어느 정도 의지의 문제구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고소득은 의지의 문제. 뭐 이직 하여튼 뭐 이거는 사실 조금 의지의 문제 아닐 수 있어. 사실은 네. 어쩔 수 없는 부분이 사실은 한계가 좀 있을 수는 있으니까. 근데 부모 찬스는 의지의 문제냐? 이거는 의지의 문제는 안 되겠죠. 그쵸, 타고나야죠. 네. 근데 이것도요. 제가 상담을 하면서 많이 느꼈던 건데 멘토링을 하면서 이것도 의지의 문제로 되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부모님한테 엄마 나 저기 나중에 결혼하면 얼마 줄 거야? 나 청약 당첨되면 좀 밀어줄 돈 있어? 이렇게 장난식으로 툭툭 던지면 부모님도 당연히 야 너 줄 돈이 어디 있어? 네가 알아서 해 이렇게 나오는데 조용히 엄마 나 할 얘기 있어 그러고 불 끄고 식탁에 촛불 하나 켜놓고 조용히 한번 얘기를 해보세요. 엄마 내가 진짜 돈을 모아서 이렇게 해갖고 경제적 독립을 하려고 그러는데 진짜 이러려면 청약을 넣으려면 계약금이 좀 부족한데 엄마가 솔직히 진짜 조금만 밀어주면 그런 거 밀어줄 돈 없어요 엄마? 이렇게 얘기하면 부모님들이 정색을 하고 이야기를 하니까 야 네가 집을 산다 그러면 내가 큰 돈은 못 주지만 뭐 요 정도는 내가 빌려준다 내지는 뭐 준다 이렇게 얘기하는 분들이 많아요. 진짜로 한번 해보세요. 네. 그러니까 뭐 부모님 등골을 빼란 얘기가 아니라 여러분들이 경제적으로 독립하는 걸 누구보다도 원하시는 게 부모님이기 때문에 부모님의 등골을 빼라는 게 아니라 부모님한테 받으실 수 있는 경제적 지원의 수준에 있어서만큼은 꼭 받으시는 것이 너무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도 받았거든요. 저희 집은 흑수저 출신이긴 한데 제가 외아들이다 보니까 제가 집 살 때 2005년 6월에 집 살 때 4천만 원 받았어요. 그게 저희 어머니의 전 재산이었거든요. 그게 저희 누나들한테는 좀 죄송하긴 한데 하여튼 저도 일단 어쨌든 받았죠. 그러니까 뭐 그게 2005년도에 4천만 원이면 모르겠 지금 돈으로 하면 그래도 한 1억 받은 거 아닌가? 그 정도 될 것 같아요. 흑수저 출신이지만 그래도 저도 받아냈습니다. 어쨌든. 그래서 기질이라는 게 결국은 열정이 있어야 된다라는 말씀을 좀 길게 드렸네요. 그리고 뭐 지원을 받는다 하더라도 나중에 그걸 통해서 내가 정말 어느 정도 부를 일구면은 맞아요. 뭐 부모님 드려도 되고 더 크게 드려도 되고. 맞습니다. 예. 그러니까 부모님 입장에서도 사실 이게 이제 없어지는 돈이라기보다도 나중에 또 이렇게 자식이 잘 되면은 맞아요. 거기에 대해서 또 기뻐하실 수 있는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그렇게 생각하신다. 네, 이거 명심하시고요, 여러분. 예, 부모님 등골 빼지 않는 범위 내에서 지원 가능하다라고 하면 잘 받는 것이 부모님한테 효도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파이어란 그 책을 쓰시면서 예. 파이어족 20명을 만나셨잖아요. 네. 거기에서 이제 깨달은 부자 되는 공통점 뭐가 있을까요? 일단 그들의 유일한 공통점은 투자를 했다라는 겁니다. 그게 딱 하나예요. 그러니까 이제 그 사업소득이라든지 뭐 직장, 월급 그것뿐만 아니라 네. 그 외적으로 자본소득을 위해서 계속해서 뭔가 했다. 네. 그 부분이 될 수 있겠네요. 그렇죠. 근데 여기서 재밌는 거는 그 투자한 곳은 다 달랐다. 그 20명이 투자하는 스타일과 투자처는 다 달랐습니다. 그러니까 그렇죠. 조금 전에 말씀드렸지만 뭐 부동산도 있고 주식도 있고 코인도 있고 다 같이 하는 사람도 있고
있고, 네, 그리고 부동산도 뭐 거주용하는 사람도 있고, 상가하는 사람도 있고, 코인도 펀더멘털로 하시는 분도 있고, 데이 트레이딩 하시는 분도 있었고요. 주식도 뭐 너무 천차만별이라서 지금 감이 말할 수도 없습니다. 네. 그러니까 정답은 없어요, 그죠? 없어요. 네, 그렇죠. 이게 정말 이제 그 안타까운 게 보통 이제 투자를 가르치시는 분들은 지 방법이 맞고 쟤는 틀렸다 식으로 많이 가르쳐요. 심지어 워렌 버핏도 예를 들면 워렌 버핏 선생님도 가치 투자가 진리이고 내가 기술적 투자 옛날에 해봤는데 차트를 내가 180도 이렇게 뒤집어야 했는데 똑같은 결론이 나오더라 하면서 막 웃으시더라고요. 근데 그거는 기술적 투자가 보면 완전 열불 클 얘기거든요. 근데 왜냐면 나는 이걸로 분명히 벌었는데 왜 이렇게 할 거거든요. 네네. 그래서 그 정답은 제가 보기엔 주식시장에 없어요. 예. 근데 그 본인만의 정답이 있어요. 그걸 찾아야 돼요. 그게 중요한 것 같아요. 그게 이제 서두에 말씀하셨던 그 부분이네요. 자기한테 맞는 그런 네. 길이 있다. 그래서 이제 다양하게 시도를 해보고 네. 이 길이 나한테 맞는다라고 하면은 여기에 그쵸. 이제 또 열심히 또 올인을 하고 네. 그 부분이 그렇겠네요. 그리고 예를 들면은 사실 기관 투자자들도 보통 한국에서도 가치 투자, 펀더멘털 이런 거 강조를 하거든요. 맞아요. 니들이 데이 트레이딩 못해서 그런 거잖아, 그게. 당신 애들이 그 여건이 없으니까. 네. 그렇죠. 네. 알겠습니다. 그 네. 정답이 없으니까 자기한테 맞는 방법을 잘 찾아보는 게 중요할 것 같고요. 네. 그리고 지금까지 약간 좀 예적금하는 팁, 예금하는 팁, 그 다음에 나의 이제 소득을 늘리는 방법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마지막으로 하나 더 이 부분은 앞에서 조금 나올 수도 있었겠지만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약간 돈 관리 팁? 아, 이런 돈 거 뭐가 관리? 있을까요? 네. 아, 사실 돈 관리가, 여러분이 월 벌어들이는 소득이 얼마인지 규모에 따라서 저는 다르다고 생각해요. 예를 들어 내가 직장인이야. 그래서 한 달에 예를 들어 300, 400을 번다 그러면 우리 흔히 짠테크 얘기해 주시는 분들 굉장히 많잖아요. 맞죠. 가계부를 써라, 뭐를 해라. 그런 팁이 굉장히 맞는 것 같지만 예를 들어 그거를 좀 넘어가는 예를 들어 월 1,000 정도 번다 그러면 저는 그때부터는 굳이 가계부라기보다는 소득의 섹터를 그냥 나누는 정도? 그러니까 매일 막 내가 뭐 네네. 콩나물을 얼마 샀고 이게 아니라 저 같은 경우는 어떻게 하냐면 저도 이제 소득이 커지니까 과소비가 생길 여지가 좀 있잖아요. 당연히 있죠. 네. 그죠? 네. 흔히 너는 과소비 좀 해도 된다 그러지만 저는 싫거든요, 아직. 예,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이제 카드를 예를 들어 올해 이번 달에 얼마를 썼다. 그리고 뭐 현금으로도 얼마나 나갔다 해서 그 관리하는 엑셀 제 표가 있어요. 근데 거기에 그냥 나의 뭐 신한카드, 국민카드 이런 식으로만 구별이 돼 있지 뭐 정말 뭐 언제 얼마를 썼다 이런 거는 나와 있지 않아요. 그리고 그 중에서 이렇게 달달이 카드 섹터별로 나누고 현금 섹터, 세금 섹터 이런 식으로 나눠서 관리를 하고 그 밖에 이제 또 하는 것은 내가 이 카드 내역 중에서 현금은 그나마 괜찮은데 카드 내역 중에서 충동적으로 쓴 것은 무엇인지를 그래도 한번 체크를 해봐요. 그리고 이번 달에 내가 조금 충동적으로 많이 썼네? 그러면 이제 이번 달에 내가 돈이 더 들어와서 그런가 이제 스스로 약간 반성하는 시간을 갖고 그러죠. 그런 식으로 좀 너무 하나하나를 모든 걸 기록하는데 저는 드는 시간도 솔직히 아깝다고 생각하거든요. 예,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가계부 쓰는 거 물론 낭비벽이 심한 분들은 쓰는 게 굉장히 자기 반성을 위해서 좋습니다. 하지만 그 자체를 목적으로 삼으면서 하루에 상당 부분 시간을 할당한다라는 것은 저는 바람직하지 않다고 봐요. 특히나 젊은 친구. 나이가 젊을수록 시간이 굉장히 귀하거든요. 그렇죠. 그런데 하루에 예를 들어 뭐 20-30분씩 뭐 이렇게를 그거를 작성하는 쓴다? 저는 정말 그럴 필요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오히려 그냥 나의 지출의 기준을 세우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저는 이것도 제 유튜브에서 말씀드린 적이 있었는데 제가 진짜 싫어하는 소비가 뭐냐면요. 네. 가랑비에 옷 젖는 소비를 진짜 싫어해요. 뭐냐면 가랑비라 하면 작은 돈을 얘기합니다. 1,000원, 2,000원 이런 거 있죠. 예를 들어 길 가다가 뭐 싼 거 뭐 1,000원짜리 뭘 팔아. 뭐 예를 들어 머리띠라고 해보죠. 나 집에 머리띠 이미 한 10몇 개 있는데. 근데 너무 신기하게 소비에도 여러분 관성이 있어서 내가 샀던 것과 비슷한 것을 계속 삽니다. 정말이에요. 한번 보세요. 비슷한 스타일을 사고 비슷한 품목들을 사고 정말 그렇거든요. 그래서 1,000원인데 어때 하면서 사잖아요. 제가 그런 소비를 진짜 싫어해요. 근데 여러분도 잘 생각해보세요. 1,000원, 2,000원 다이소에 가서 1,000원, 2,000원 쓰는 거 다이소에 가서 자주 물건을 습관처럼 구매하는 사람 치고 부자가 없어요. 아, 그래요? 네, 없어요. 정말 근데 내가 정말 필요한 게 있어요. 예를 들어 저희 집에 얼마 전에
그 뚜러뻥 아시죠? 화장실에 이렇게 네네, 뚜러뻥? 그쵸. 네네. 뭐 신랑이 뭘 넣는지 막힌 거야. 오. 그래가지고 제가 우리 뚜러뻥을 사야 되겠네. 근데 이제 하나만 사면 되니까. 근데 쿠팡 같은 데서 주문하면 너무 벌크로 오고 하나만 있으면 되겠는데 해서 신랑한테 혹시 이제 뭐 이게 거쳐올 때 다이소를 거쳐올 일 있을 때 그거 하나를 사와라. 이렇게 목적성이 있어서 다이소를 들리는 건 괜찮습니다. 왜냐면 다이소가 동일 제품이라도 조금 더 싼 건 맞거든요. 그렇죠. 그렇지만 습관적으로 다이소가 참 머리를 잘 쓴 게 그 지하철역 같은데 사람들 그냥 집에 가는 길에 지하철역 들렸다. 거기 내가 내리는 지하철역에 다이소가 있어. 그러면 이렇게 들리거든. 막 밟고 이러니까. 맞아. 그래서 습관처럼 들려서 내 그 필수 구입 품목에 없던 것들을 사오는 거 그거는 정말 가난한 길로 가는 지름길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그런 식으로 자잘한 소비를 정말 줄이고 거의 없애다시피 하세요. 그리고 저는 오히려 가치 소비라고 하는 걸 정말 중시 여겨요. 가치 소비라고 하는 것은 일단은 건강에 관련된 거. 예를 들어 부모님 건강 관련된 거, 우리 가족 관련된 거. 예를 들어 1년에 한 번씩 건강검진을 필수로 하는데 최대한 제일 좋은 데서 이렇게 해요. 그때는 돈을 아끼지 않습니다. 그리고 예를 들어 사람들이 죽을 때 사실 가져가는 것은 통장 잔고도 아니고 추억이라고 하잖아요. 내가 사랑하는 사람과의 추억을 정말 멋지게 만들어줄 수 있는 방법이 여행이잖아요. 여행하는 데는 돈을 아끼지 않아요. 처음에는 이제 저희가 아직 뭐 그렇게 여력이 없었을 때는 이제 뭐 비행기도 이코노미 타고 가고 그렇지만 저 신랑이 좀 덩치가 커요. 이렇게 막 돼지 같아요. 보지 마세요. 큽니다. 네. 그래서 그러면 이코노미 앉으면 힘들어. 약간 그래서 이제 힘들어하는 걸 보고 제가 어느 순간부터 무조건 우리는 비즈니스다. 네, 그러니까 가방은 루이비통이 아니라 또는 샤넬이 아니라 공짜로 어디서 받은 사은품 그런 그 에코백을 들고 비행기를 타는데 비즈니스를 타는 그런 게 저는 정말 가치 소비의 가장 전형적인 어떻게 보면 그런 모습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예, 그래서 자잘한데 돈 쓰지 말고 가치 소비하고 그리고 세 번째는 남 눈 의식한 소비 정말 안 좋아하는 것 같아요. 그냥 뭐 대표적인 아시겠죠? 얘기만 들어도 방금 얘기했던 뭐 샤넬이나 뭐 에르메스 등등등 네 그런 것들은 만약에 제가 나 어디 뭐 청담동 명품 거리를 가다가 샤넬의 어떤 가방을 봤는데 너무 내 취향이야. 예를 들어 이거 나 진짜 예뻐. 그러면 살 수 있겠죠. 그러면 그거는 남 눈을 의식한 소비는 아니에요. 왜냐면 내가 정말 봐서 예쁘다 해서 사는 거니까. 하지만 요즘에 명품백 하나씩은 다들 있는 것 같아. 뭐 나 다음 달에 동창인데 내가 명품백이 없네. 하나 사야 되겠다. 이거는 남의 눈을 의식해서 하는 소비인 거죠. 그러니까 같이 똥가방을 사더라도 똑같은 똥가방을 사더라도 그 출발점이 나로부터 비롯되었나? 남들 시선으로부터 비롯되었나가 정말 다르다고 생각합니다. 네. 정말 중요한 말씀 많이 해주셨는데 가장 약간 좀 주의해야 될 점이 다이소인 것 같아요. 제 생각에. 왜냐면은 밝은 다이소. 왜냐면 다이소 딱 가면은 나는 합리적인 소비를 하는 사람이고 나는 사더라도 정말 싼 걸 사는 사람이다 라고 합리화시키면서 가면서 계속 사는 거죠. 필요 없는 거를. 나는 소비를 잘했어 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말씀을 들어보니까 다이소를 가더라도 목적성에 부합하는 맞아요. 그런 소비만 해야 된다. 맞아요. 이렇게 적어가세요. 진짜 그거 이외에는 사지 마세요. 네네.